네, 북중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돌아온 문 대통령의 앞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개헌 문제 등 그야말로 중대한 나라 안팎의 현안들이 산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를 재차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원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글쎄요, 저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 어제 오늘 뭐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누가 갔을지를 놓고도 많이 저희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 나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도 해석을 좀 분분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린 반면에 또 저기 자유한국당은 들떠 있어도 안 된다 이렇게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들떠서는 안 되는 거죠. 뭐 그건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그게 들떠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사실은 북미 간, 남북 간의 대화만 있었으면 셈법이 조금 더 단순해질 수 있는데 중국이라는 변수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부도 긴장을 하고 저는 준비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남북 대화 잘 이루어지고 북미 대화 잘 이루어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중국이라는 변수가 새로 들어왔으니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변수가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중국도 어떤 형태로든 본인들도 이 대화의 테이블에는 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 한반도 문제에 본인들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큰 틀에서 중국이 비핵화를 뭐 하지 않도록 또는 제재를 풀도록 이렇게 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국제사회 전체의 제재에 발맞춰 가면서 북한을 어쨌든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도움은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뭔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들이 얻어내고자 하는 걸 얻어내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이 문제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도 긴장하고 준비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도 앞에 있고 이제 개헌 문제도 해야 되고 추경도 해결해야 되고 좀 해결할 게 많죠. 지금 이제 4월달에 임시국회에서 시정연설 계획도 있다는데 하나씩 좀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해외 순방을 마치고 여러 가지 돌아와서 국내 현안들도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이제 대통령발 개헌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국내 정치에 관한 문제는 한 걸음씩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막중한 짐이 주어진 건 결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일 거고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일 텐데요. 이 문제에서 이제 분명히 봐야 되는 거는 김정은이 중국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그 김정은의 역할로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 문제를 김정은이 스스로 좀 꺼냈다라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중국과 그리고 이 국제사회가 서로 바라보는 역할들을 보게 되건데 각자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그 중간 과정들을 거치려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자칫 비핵화를 했을 경우에 체제 안전에 보호가 되지 않는 측면을 우려해서 결국 중국과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분명한 건 한반도의 비핵화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방 관계도 우호를 잘 다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좀 집중하는 노력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방금 이제 서울중앙지검 기자를 연결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죠. 보고 시간, 지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 시간 조작이 관련돼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 모두 조작된 것으로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그 30분인가요? 당긴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확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분을 일부러 조작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30분을 땡겨서 미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서류를 제출해서 그걸 국회에도 제출하고 또 국민들 앞에도 이렇게 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조작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조사에 드러나게 됐고요. 그 말은 결국 세월호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나 그때 박근혜 정부가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더 이제 눈에 끄는 부분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 뭐냐면 최순실 씨를 오후에 불러들여서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중앙대책본부 방문도 최순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순실이 오후에 2시 30분경에 2시 15분경에 청와대로 들어왔는데 이영선 그 당시에 행정관이죠. 행정관이 모는 차를 타고 A급 대우를 받고 들어왔고 패싱하고 들어온 거죠. 그냥 보안
그것도 안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실에서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저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침실에서 보고도 제대로 안 받고 또 그다음에 그 안봉근이 직접 관저로 찾아간 이유가 오늘 조사 내용을 보면요. 전화 통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이 이거 전화해서 보고하려고 했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예. 결국 관저까지 찾아가고 침실까지 찾아가서 그때 보고를 뭐 하고. 관저에서 다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예. 거죠. 그 얼마나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분노가 커지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작한 거죠. 이거는 국가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그건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문서를 조작한 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통령 보고나 지시 시간 임의 변경 그리고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까지도 바꿨어요. 예. 원래 내용하고 다르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예. 이렇게 바꿔버렸거든요. 그것도 예. 원래는 무단으로 수정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김장수, 김기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규현 전 저기 청와대 그렇죠. 수석이었죠? 예, 청와대 수석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분도 적색 수배를 이차장이었습니다. 예, 적색 수배가 떨어졌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중대본 방문 전에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 단장을 했다 이야기가 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우리 김 교수님 이야기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사라진 7시간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한 조작 문제. 자,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글쎄요 일각을 다툰다고 해야 되겠죠. 네, 이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의 행동 네. 그때도 미스테리였지만 지금 이런 결과를 보고 보니까 좀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7시간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 결국은 가장 구조 가능했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국가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과연 청와대와 대통령이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이 물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서 그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들을 다 해야 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에 있었던 이 검찰의 결과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보고를 받았던 그 시간에 관저 침실에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시가 지난 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검찰 이후에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모두가 다 지금 검찰의 수사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밝혀야 되는 부분은 왜 그 시간에 도대체 나오지 않고 침실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두고선 사실 굉장히 많은 그렇습니다. 의혹들이 제기됐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던 건데 이걸 전면으로 나와서 과거의 것들을 해명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께 사과를 하지 않는 순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말을 건너서 타고 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시 한번 배제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 존재할 겁니다. 예. 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된 상황이고 이미 뭐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여기 이제 얼마의 죄를 더하고 붙여서 형이 느는지는 크게 중요치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 적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한 국가를 경영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이 대참사에 관한 이 과거의 사건을 볼 때마다 예.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합니다.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조사하기 갔는데요. 조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예. 글쎄 왜 또 거부를 했는지 그 부분도 미스테리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월 6일 날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오늘 뭐 방청권 추첨이 있었는데 경쟁률은 이제 좀 이따 나올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이런 문제들이 좀 다뤄질 수 있을지도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최순실 씨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무슨 지금 옥중에서 회고록을 쓰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반성문이 아니에요. 회고록입니다. 그렇죠. 반성문이나 자기 입장을 주장하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후한무치란 말이 생각이 나요. 최순실 씨를 보면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이 세월호 사건만 해도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 불러가지고 의견 듣고 중대본을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런 사건이 터지면 당연히 사고대책본부 먼저 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의견도 물어보고 어느 정도 구조가 일어난지를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 게 대통령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최순실이 2시 15분에 청와대 들어오기 전까지 침실에 앉아 있다가 그것도 최순실이 건의를 하니까 머리 손질하러 또 미용사 부르고 지금 머리 손질이 중요합니까? 아니 저는요. 최순실이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사건까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또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말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해야 되는 겁니다. 최순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회고록을 자기가 쓰고 있다. 저는 정말 저분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변호사의 권유로 썼다고 하니까 예. 쓰면서 좀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자신이 어떤 지은 죄를 정말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을 2심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4월 초에 네.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반성의 모습들을 사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죠. 그러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여기에 대해서 옥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과거에 이제 본인이 저질렀던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싶고요. 굳이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을 법한 내용들만 사실 세상에 드러난 거지만 최순실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개입됐던 수많은 인사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쓴다면 참회록과 회고록을 통해서 여기까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여의도 정치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낸다라면 그것도 예. 속지 않은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에 다시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하기에 옥중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조사를 거부했고요. 오후 2시에 찾아갔는데 아직 뭐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역시나 거절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형량보다는 예. 명예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보고 프레임도 있지만 이게 더 강한 거 아닌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여러 가지 혐의 사항을 봤을 때 본인이 또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또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본인한테 지금 의혹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범죄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사 받아봐야 결과는 바뀔 게 없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법정에서 투쟁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더 강하게 심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이거는 결국 본인의 방어권까지 거부하면서 검찰을 비판하면 결국 정치 검찰이라는 이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검찰이 정치 검찰로 보지 않지만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내서 본인의 본인의 이 상황이 지금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국은 그럼 이 상태로 기소되는 겁니까? 좀 시점만 좀 빨라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태로 이제 20일이라는 기간이 검찰에게 주어진 거죠. 그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10일 연장해서 10일까지 그 안에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이 넘겨야 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설령 검찰의 수사에 응하더라도 묵비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더 이상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동안 수사에 응했지만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상당하게 불리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우린 거부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함의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는 건데 여전히 이제 김은홍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라는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검찰의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라고 좀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에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 잠깐만 하고 다른 얘기 좀 넘어갈게요. 자, 지난번에 한 번은 이제 영장 기일이 불출석해가지고 연기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8일 날 오늘로 지정이 됐는데 오후 2시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심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서울 남부구치소에 예. 대기를 하고 예. 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예. 혐의가 세 가지인데요. 예. 좀 다르죠. 그쪽 피해자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하고. 다르죠. 예, 예. 예, 뭐 이런 거죠. 합의에 의해서 했느냐 아니면 이건 강제로 위기에 의해서 한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논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자기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은 오늘 출석한 이유도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서류로만 하겠다고 본인이 출석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피해를 감수하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이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그 말은 이게 서류론 봐가지고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다시 피고인을 부른 거거든요. 구인장을 발부했죠. 구인장을 예, 발부해서 예. 부른 거거든요. 그 말은 결국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본인은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났고 또 이제 증거는 없고 사실은 이제 진술 이런 것만 있는 거지. 정황과 진술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법원이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 본인도 한번 가서 본인의 의사를 얘기해서 혹시나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오늘 나오면서 했던 말이에요. 검찰이나 법원의 요청을 본인은 100% 그대로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말은 법적 투쟁을 위해서 검찰이나 법원을 이렇게 뭐랄까요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법적 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제 본인의 어떤 무죄함 또는 본인은 합의해서 일어난 거지 이게 절대로 개인적으로 무슨 위기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법적 재판의 판단 여부보다 오히려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제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구인장을 발부하면 발부하는 대로 그리고 지난번에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국민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던 게 그와 같은 행태라고 보는 거고요. 예. 여러 법조인들의 의견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만은 여기 대해서 구속영장이 만약 자연인 안희정 전 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 아닌 상황이었으면은 이렇게 다툼이
얽힘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의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그 서류들이 이제 밖으로 반출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목도했던 부분들을 보건데 결국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들을 심히 높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이제 도지사로서 유력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안희정 전 지사가 사건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예. 여기에 대한 증거인멸의 가능성들을 높게 평가한다면 구속될 여지도 저는 뭐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러면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방금 뭐 자연인 이야기했는데 좀 뉘앙스는 다르지만 또 자연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인터넷 언론사 뭐 고소, 맞고소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범죄 사실이 있었던 그 달 안에 네. 뭐 카드 결제 내역 맞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확인해가지고 지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 예. 뒤집어 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서울시장 출마를 하지 않겠다. 않겠다고 이렇게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성추행은 성추행대로 예. 이제 거짓말까지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죠. 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부분의 어떤 비난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결국은 서울시장 출마를 접은 것이고 두 번째는 고소를 취하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결제한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았다고 했던 말이 다 거짓이 돼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물론 이제 기억이 오래돼서 그랬다고 본인은 예.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의 정치적인 생명은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기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본인이 또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적인 활동을 다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 말은 방송 활동을 포함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론이 어느 정도 무마가 되고 또는 여론이 뭐 어느 정도 가라앉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당장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일단 여론은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지만 또 만약에 다시 무슨 뭔가를 하려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문제가 또 스멀스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이번에 정봉주 의원이 받은 이 타격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정봉주 의원의 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 수사는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프레시- 반의사 불벌죄로 이래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반의사 불벌죄도 있고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지 안 않았어요.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쌍방이 고소를 예, 했는데 예. 정봉주 전 의원만 지금 취하를 했기 때문에 고소 사건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이 예. 문제는 계속 수사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오면 또 정봉주 의원이 어떤 타격을 받을지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오늘 여권의 한 인사가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지원을 했나 봅니다. 사실은 사면을 시켜준 대통령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는 그런 글도 봤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적인 부분과 정봉주 전 의원의 개인적인 사건을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 미투 운동에 대한 자세에서 번지수를 상당히 잘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잊어지지가 않는 멘트가 정봉주 전 의원이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봉주 전 의원이 밝혀야 됩니다. 정치적 접근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통해서 예. 결국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나 정봉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저는 어제 이제 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본인을 어느 순간 유령처럼 만들어보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만들어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말 그대로 미투 운동에서 가장 지양돼야 되는 부분인 2차, 3차 피해가 계속되는 이 가해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인터넷상의 댓글들을 보게 됐을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사건을 보도했던 언론사 프레시안을 비롯해서 이 여성에 대한 굉장히 나쁜 글들이 적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됐을 때 과연 이와 같은 행동들을 정봉주 전 의원이 기획하거나 혹은 바랬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서울시장 출마를 철회하고 정계 은퇴까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모든 메시지들은 결국은 정치인으로서 아주 나쁘고 옳지 못한 행태를 보여줬던 거고 그렇다면 정봉주 전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이 BBK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짧게요. 저기 예. 민주당은 입당을 거부했는데 좀 예. 안도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그걸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의혹이 있는 것 자체가 민주당한테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예, 건데 예.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재밌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좀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